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특별시 종로구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사회자 오미영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종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종로구 선거구에 출마한 두 분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알아보고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돕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따라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종로구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토론회 진행 방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시작 발언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회자 공통 질문 4가지가 있는데 그 후에 후보자께서 보충 질문을 또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후보자 공약 발표 후에 개별 보충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후보자 주도권 토론이 있고 마무리 발언 순으로 해서 진행이 마치게 됩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인신공격이나 근거 없는 주장을 유포하거나 품위를 해치는 발언, 비속어 사용 이런 부분, 주제를 벗어나는 발언 등은 삼가 주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또 후보자께서는 정해진 발언 시간을 반드시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저희가 그런 규정을 또 갖고 있는데요. 발언 시간 초과 시에 마이크 작동이 중지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 제한 토론의 공정성을 위해서 마련됐으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을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두 분이 선정됐다는 말씀을 미리 드렸는데 좌석과 발언 순서 역시 사전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좌석 순서에 따라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미래통합당 기호 2번입니다. 네, 다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이낙연입니다. 네, 자 오늘 종로구 선거구는 항상 이 정치 1번지로서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 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유독 더 각별한 것 같습니다. 이 스튜디오에도 열기가 뜨겁게 전달이 되고 있는데 취재 열기도 물론 뜨겁고요. 두 분께서도 약간 긴장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긴장을 푸시고 여유 있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기조연설에 해당하는 시작 발언부터 진행을 할 텐데 시간 엄수 좀 부탁을 다시 드릴게요. 후보당 주어진 시간이 1분 30초입니다. 그럼 먼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께서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그리고 종로 구민 여러분. 지금 우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힘드시죠. 어려우실 줄로 압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총체적 위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는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건국 이래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이런 경제를 살리느냐 아니면 조국을 살리느냐 하는 평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재건 수준의 대수술로 망가진 경제를 되살려놓아야 합니다. 지난 3년간의 이 정권은 총체적 난국을 초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화자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정권입니다. 이러한 정권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정의와 공정도 무너뜨린 제2의 조국 같은 세력들에게 다시 한번 국민을 대변할 기회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로 주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준엄한 심판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네, 자 그럼 이번 순서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 순서입니다.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께서 코로나19 등으로 얼마나 깊은 고통과 불편을 겪으시는지 잘 압니다. 그러한 여러분을 뵐 때마다 저도 늘 가슴이 미어집니다. 특히 저를 보시자마자 친정 큰오빠를 보는 것 같다며 울먹이신 삼청동 가게 주인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방역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의료진 여러분 헌신적으로 진찰과 치료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사 여러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치료제 개발에 임하시는 제약회사 임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돼지 저금통을 채워 이웃 돕기에 나서겠다며 다시 문을 여신 동묘시장, 포장마차 여러분 고맙습니다. 식당 문을 닫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쥐꼬리만한 월급 쪽에서 더 많이 먹어드리겠다는 알바 노조의 과식투쟁 눈물 납니다. 그러한 국민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 전쟁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반드시 이겨내리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 고통의 계곡 국민 한 분도 네. 발언 시간 종료돼서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 함께 하셨고요. 이제 조금 더 긴장감을 풀고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사회자인 제가 공통 질문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생각을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공통 질문 이후에 답변을 하실 텐데 그 답변을 들으시고 상대 후보에 대해서 또 보충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전국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감염병 등 각종 재난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진단 그리고 향후 대처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앞서 사용하신 대로 1분 30초고요. 이번 답변은 이낙연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것이 올해 1월 20일이었습니다. 그 후로 일정한 시간이 흘렀습니다마는 한때 매우 급격하게 확진자가 늘다가 지금은 하향 추세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19일까지 연장했고 교육당국은 개학을 연기하면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약회사들은 치료제 개발에 밤을 새워가면서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치료제를 개발할 수도 있겠다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특히 어느 제약회사 사장님은 올해 하반기 이전에 치료제가 상용화될 것 같다. 코로나19가 치료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전망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함께 대처했으면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헌신과 지혜 덕분에 우리 진단 키트를 도입하겠다고 주문하는 나라가 세계 121개국이나 됩니다. 우리의 드라이브스루도 여러 나라가 도입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놀라운 지혜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믿고 우리가 코로나의 조기 극복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하고 저희들도 그런데 앞장서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다음으로 황교안 후보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에 현재까지 10,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83분의 희생자가 생겼습니다. 최초의 방역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 측면이 큽니다. 지금 의료진과 또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결과 우리가 많은 노력들 결과로 확진의 속도를 늦추고는 있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의료진과 우리 시민들의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공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문제 더 큰 것은 어떻게 이 부분을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빨리 환자들이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코로나로 더 힘들어질 가계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또 기업들 잘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통합당은 비상경제 대책으로 240조 원을 재원으로 마련해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험에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가 돈을 안 들이고 대응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들을 찾아가겠습니다.
네, 두 분 답변을 들었는데 이제 이에 대한 보충 질문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각 후보자께서는 들으신 답변을 기초해서 보충 질문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질문 시간을 좀 짧게 30초 사용하시고요. 답변은 역시 1분 30초 해주시면 됩니다. 이낙연 후보가 먼저 보충 질문을 시작해 주십시오. 예, 코로나19의 대처 과정에서 세계 언론과 각국의 지도자들이 한국의 대처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미 언론들은 한국의 투명하고 개방된 민주주의가 좋은 결과를 낳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 WHO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한국의 방역이 바로 교과서다 이렇게 평가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의 평가에 대해서 황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의 평가는 헌신적인 의료진과 또 우리 시민들이 받아야 될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 비해서 잘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발언은 정말 국민들 앞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희생자가 183명이 나왔습니다. 10,00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우리 국민들입니다. 그분들을 지켜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여러 우리 감염병 피해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많은 인명 피해가 난 일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모든 공은 국민들께 돌리고 정부와 우리 정치권은 겸허하게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갖고 앞으로 더 국민들이 안전한 사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돌아보는 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마치셨으면 이번에는 황 후보께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낙연 후보를 상대로요. 예, 대만의 위기 위생복리부 장관은 희생자가 한 분 나왔을 때 국민들 앞에 눈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로 인해서 183명이 넘는 183명이나 되는 이런 많은 피해자가 생겼는데 아직까지도 정부 여당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일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이 희생되신 것에 대해서 정부도 대통령도 총리도 저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여러 차례 조의를 표했고 사과를 드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황 후보께서 과거에 이런 감염병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2015년 메르스로 인해서 38분이 목숨을 잃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상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10,000명이 넘는 확진자 그리고 200명에 근접하고 있는 인명피해가 난 데 대해서 진정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 가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정부가 부실한 게 있었다면 당연히 반성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덕분에 잘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평가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극복해 나가는 그런 정신이 또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마치신 거죠. 시간은 약간 남았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시간 관리를 좀 엄격히 하다 보니까 질문 시간 30초가 조금 짧긴 합니다. 그거 좀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전체가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 사태가 이제 언제쯤 진정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 경제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 관광, 공연 등을 중심으로 하는 종로구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경제난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텐데 이러한 주변 여건 그리고 종로구의 현실을 감안한 경제 활성화 정책이나 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 역시 1분 30초고요. 황교안 후보부터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피해와 관련해서는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 때는
38명의 희생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총리로서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피해 상황의 확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모두 183명의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책임 있는 그런 입장이 필요하다. 정부의 사과와 책임 있는 입장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문재인 정권의 좌파 경제 실험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의 기본 틀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경제 위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경제 폭망의 주범이었다면 그 당시에 총리였던 우리 이 후보자께서도 공동 책임자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같은 책임의식을 가지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지난 3년간의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으로 나라의 기초 체력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시간은 1분 30초가 경과됐고요. 순서는 이낙연 후보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사회적 상처가 매우 깊고 광범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해서 추경을 포함한 32조 원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그리고 기업 구호를 위한 긴급자금으로 100조 원의 집행계획을 이미 발표한 바 있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9조 원 이상을 국민들께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시책들이 지금 번지고 있는 경제적 피해의 확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책을 일단 펴가면서 앞으로 더욱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면 과감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고, 또한 우리 지혜가 필요하다면 우리 황 후보님을 포함한 야당의 지혜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국민의 지혜를 모아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고통은 자칫 잘못하면 생각보다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장마차나 알바 노조까지도 이 고통의 분담에 이미 나섰고, 건물주들도 착한 임대운동, 임대료를 내려주시는 그런 운동에 동참하고 계셔서 고통의 분담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경제사회적 충격의 완화, 치유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답변 두 분께서 해주셨는데 이 답변 내용을 기초해서 보충 질문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30초 질문하실 수 있고요. 답변은 1분 30초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황교안 후보께서 보충 질문을 먼저 시작해 주십시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저희는 가능한 모든 재원을 활용해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련한 재원은 모두 240조 원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실효성 있게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은 없으십니까? 이낙연 후보.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후보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민의 고통을 완화하고 경제적 충격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단지 그동안에 황 후보께서는 코로나 발생 초기에는 국민의 세금을 그쪽에 쓰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발언하신 적이 있고, 제가 세금은 그럴 때 쓰는 것 아니냐 했더니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추경이 나왔을 때는 추경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최근에는 100조 원을 세출해서 깎자 또는 국민채를 발행해서 재원에 충당하자, 바로 그저께는 국민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제안을 내셨는데 때로는 좀 갈피를 잡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뜻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언제든지 야당의 제안도 합리적인 것은 수용을 하고 국민 여러분의 뜻도 모아서 이 위기의 계곡을 건너는데 모든 지혜를 다 짜내겠다 이런 결의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지원받지 못하고 외면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욱더 꼼꼼히 챙기고 미흡한 것이 있다면 추경 때 또는 그것도 모자라면 3차 추경 때라도 반드시 반영해서 여러분께 지원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낙연 후보께서 황교안 후보에게 질문을 좀 하실 수 있을 텐데 질문 시작하시겠습니까? 네, 아까 이미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사회적 충격 또는 코로나 방역 자체를 위해서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황교안 후보님과 소속 정당은 좀 오락가락했습니다. 세금을 그쪽에 못 쓰게 하겠다. 그다음에 협조하겠다. 추경은 신중해야 한다. 국민채를 발행하자. 100조 원의 세출을 삭감하자. 또는 50만 원씩 국민들께 돌려드리자. 어느 것이 진짜인지. 제가 답변할게요. 네, 답변 시작하십시오. 저와 우리 당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국민들의 추가 부담 없이 다른 재원을 활용해서 이 재난을 극복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민채를 발행해서 40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국가의 예산을 잘 조정을 해서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예산을 잘 활용을 해서 그중에 불필요한 부분들을 줄임으로써 100조를 확보해 보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40조입니다. 그리고 금융 지원 100조를 마련해 보자 240조입니다. 이것으로 재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그러면서 국가에 추가적인 부담 없는 국민 세금 더 내지 않아도 되는 이런 정책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그 이야기 중에 필요한 부분들의 설명을 그때그때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최저임금의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등으로 인해서 기업의 고용 창출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민간의 고용 창출력 회복을 위한 방안, 세대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텐데요. 역시 1분 30초 준비해 주시고 답변은 이번엔 이낙연 후보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은 고용 창출이었습니다만은 지금 이 국면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있는 일자리라도 지키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이미 부분적으로는 고용의 축소에 착수한 기업도 있고 또 해고된 것은 아니지만 할 일이 없어서 출근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32조 추경 포함입니다. 그리고 100조의 기업 구호자금, 긴급재난지원금 등등을 이미 결정해서 어떤 것은 집행하고 있고 어떤 것은 국회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기업을 보호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것은 바로 그 종업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총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해서 지원을 해달라 하는 요구마저 있습니다. 우리 기업인들 저희들이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실상의 실업자들 예컨대 방문 요양사라든가 방문 목욕사 이런 분들은 실업 상태가 된 것은 아닌데 일이 없어서 집에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도 저희가 챙겨서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지원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용 창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이낙연 후보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황교안 후보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짜 일자리가 아니라 진짜 일자리, 국민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놓고 국민들에게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자리 현황판 지금 어디 갔습니까? 85조 가까이 사용했습니다마는 일자리는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4차 산업을 활용한
일자리 특별법 만들어서 양질의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를 철폐하고 노동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강화시키면 기업이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의 활력을 되찾아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넘쳐나는 그런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로에서도 신산업과 뿌리산업을 연계해서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를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확보하겠습니다. 이동식 일자리 중개소 어르신들을 위해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네, 두 후보의 답변 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답변에 기초해서 각각 상대방 후보를 대상으로 보충 질문을 해주시면 되는데 질문 역시 30초로 좀 제한이 됩니다. 이번 순서는 이낙연 후보 먼저입니다. 보충 질문 시작해 주시죠. 예, 황 후보께서도 그러하고 그 소속 정당도 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이런 비판을 해오고 계십니다. 세금으로 만들어내는 단기 일자리가 많다. 그것은 가짜 일자리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요. 일부 수용할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단기 일자리는 어르신들과 여성들의 생활 패턴에 따라서 생기는 것이 있고 바로 재정이 해야 될 일이 어르신들 일자리 또 여성의 일자리를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마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황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죠.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 아닙니다. 30대, 40대 한창 일할 분들, 젊은 이들, 청년들이 일할 자리들이 현저하게 줄어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원인들을 좀 진지하게 겸허하게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52시간 근로 시간제를 형사 처벌까지 하면서 기업들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과태료로 전환을 하거나 아마 다른 제재 규정을 해야지 형사 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기업이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기업이 활력을 잃음으로써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과 괴리된 주 52시간제 수정해서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업이 활기차게 일하면서 투자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좋은 일자리로 젊은이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 저희들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 앞서 들으신 이낙연 후보의 답변을 바탕으로 황교안 후보께서 보충 질문을 지금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좀 기억나는 것이 1918년도에 황수경 전 통계청장 교체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 통계청장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경질한 일이 있는가, 왜 이렇게 바르지 못한가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난 9월 국회에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고용이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로 고용이 회복된다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인지 네, 듣고 싶습니다. 시간이 초과됐고요. 이제 이 답변 하실 수 있겠죠? 질문에 네. 대해서 해주시죠. 황 후보의 말씀 중에 사실의 오인이 있으신 것 같아서 먼저 지적드립니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여야 합의로 국회가 법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300인 이상 사업체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300인 이하 사업체인데 그것은 여야가 합의를 못했죠. 정부의 조치로 사실상 유보되어 있습니다. 유보되어 있다는 것은 형사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형사처벌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에 오인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그리고 통계청장 문제는 관련 부처 간의 소통의 결핍이라든가 하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차관급의 인사가 한 분이 아니라 꽤 많은 인사가 한꺼번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고용 통계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통계 수치를 자세히 보시면 알 겁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하는 것이 급속히 늘고 있고 금년 2월 통계까지도 일자리는 늘고 있었습니다. 그런 통계 자체를 직시해 주시기를 오히려 더 부탁을 드리고 그런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정책의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도 달게 받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매년 출생률이 최저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2019년도 총 출생률이 0.92명입니다. 또 2025년을 기준으로 한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051만 명에 이를 거라고 합니다. 바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인데요. 누구나 중요성과 심각성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해결책을 쉽게 내놓지 못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후보님들의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릴 거고요. 황교안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부가 매년 20조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부었지만은 한국의 출산율은 0.92% 지난해 통계입니다만은 최저 수준입니다. 저출산 대책의 컨트롤 타워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활동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이런 국민들의 지적이 따갑습니다. 종로의 출산율도 많이 낮아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는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로를 엄마가 편한, 마음 편한 키우세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도 있습니다. 키즈 어린이 그리고 우먼 여성을 위한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 있는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또 양질의 돌봄 센터를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이런 단기적인 대책 외에도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선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 그다음에 결혼하게 되면 집을 가져야 되는데 집을 공급하는 정책, 학교 보낼 수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보낼 수 있는 정책, 이것은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대책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 대책을 마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출산 고령화 문제입니다. 이낙연 후보 이번에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 문제는 황 후보와 마찬가지로 저도 총리를 지내면서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문제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종로처럼 어르신 비율이 높은 곳의 국회의원 후보자로서도 매우 무거운 과제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저는 대한민국에서 저출산 문제의 극복에 해결한 두 가지의 모델이 있는데 그것에 충실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전라남도 해남 모든 지원 정책을 다 써서 출산율을 2.4명 이상으로까지 끌어올린 것이 해남입니다. 또 하나의 성공 사례는 세종입니다. 세종은 1.8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세종의 성공 이유는 우리 여성들 그리고 그 부군이신 남성들의 직업이 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공무원, 교원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기르고 돌아오도 내 자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안정감, 안심감이 있어서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 아닌가. 특히 일하는 여성들께 그런 직장의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사례를 활용해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기묘하고요. 특히 앞으로 갈수록 세종 모델의 출산 장려 정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요컨대 여성의 직장 안정성, 양성의 평등 이런 것이 저출산 극복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질문 30초인 거 기억하고 계시죠?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황교안 후보께서 먼저 보충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많은 돈을 들여서 예산을 투입해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지만 결과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이 문제는 풀리지 않았는데 지난 정부의 그 문재인 정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늘릴 수 있겠는지 실질적인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해남 모델과 세종 모델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실효성 있는 저출산 극복 대책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시화의 집중에 따라서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 따라서 세종 모델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럽 국가들이 출산율 제고에 성공한 것도 바로 세종이 가고 있는 그 길, 양성평등과 일하는 여성들의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해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어르신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못했습니다마는 종로는 노인복지관 이용률이 30% 대단히 높은 수준입니다. 단지 노인복지관이 이화동에 있어서 평창동, 사직동 이 서북부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이용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세검정, 상명대학 가까운 곳에 또 하나의 노인복지관을 지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 부지 또한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이 걸어가셔도 다리가 아프지 않을 평지에 놓여 있습니다. 서부권 어르신들 기대를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낙연 후보가 황교안 후보에게 보충 질문을 하실 순서입니다. 예, 아까 저출산 극복의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역대 정부가 모두 그런 종합적인 대안을 썼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극복에는 성공하지 못했고요. 특히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 심지어는 결혼마저 기피하는 경향, 이것에 우리 정치권과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혹시 지혜가 있으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교안 후보께서 대답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공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결혼해서 출산해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역대 정부에서 이 부분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특정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들이 소홀해진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또 유치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그 역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이 저출산 대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년의 대책으로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20년 하면 우리가 좋은 임대주택 마련해서 결혼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도 20년을 준비하면 좋은 어린이집 충분히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기적인 대책을 위해서 우리가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이것을 법안으로 만들어서 지속 추진하게 되면 이 저출산 문제 확실하게 고쳐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또 보충 질문까지 다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후보자의 공약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후보의 공약을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또 마련될 텐데요. 공약 발표 시간은 3분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충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이낙연 후보자의 공약부터 들어보겠습니다. 3분 동안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권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동, 구기동, 부암동, 서북권은 교통 정체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제까지 지체되고 있는 지하철 신분당선 연장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동시에 이미 사업으로 확정되어 있는 경전철, 강북 횡단선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평창동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인 마을로서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년 창작, 창업을 지원하는 창의예술마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신 숭인동 같은 동북권은 봉제산업의 위축이 큰 고민입니다. 봉제산업은 패션 디자인 산업의 기반 산업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가지고 정책적인 육성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봉제산업 관련법
빨리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거 환경이 몹시 열악합니다마는 국가시범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가장 맞는 방식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의 기지를 창신동 남측 지구에 유치해서 거기에 청년들이 모여서 창업을 하고 첨단 산업에 도전하는 그런 지구로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종로 중부, 도남은로, 송현동, 익선동, 인사동 이쪽은 문화의 중심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다. 도남은로 어딘가에 궁중문화의 향기가 묻어나는 문화광장을 조성하고 그 문화광장에 궁중문화 갤러리를 국립 또는 시립으로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낙원동은 청년 음악의 공간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악기 상가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만 악기는 남아 있는데 악기를 연주하는 청년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K-팝을 연주하고 첨단 음악을 발표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는 우리 한민족 반말년의 문화적 정체성, 문화적 역량을 과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싶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가장 원하시는 숲공원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화문 광장의 교통 문제로 많은 걱정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서울시 및 청와대와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교통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는 그 뒤에 광화문 광장 재조성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후보자 공약에 대한 이제 검증 시간입니다. 상대 후보께서 개별 질문, 보충 질문, 그러니까 2번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 시간은 각각 30초고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황교안 후보께서 지금 이 공약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에게 질문을 시작해 주십시오. 네, 우리 많은 공약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거리 현수막을 보니까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 확대 구상을 이낙연 후보가 반대한다 뭐 이렇게 써 놓으셨던 것 같은데 이게 정말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같은 당 박원순 시장이 추진하는 일인데 왜 반대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관해서도 명쾌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제가 총리일 때 함께 논의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를 포함해서 중앙정부 지도자들은 교통 문제의 해결이 선행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일관되게 박 시장께 제시했고 박 시장님도 이해를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여기 집회 시위 등으로 이미 주변 지역의 교통에 많은 부담을 드리고 있고 거기에다 또 다른 공사를 한다 그러면 교통은 더욱더 악화될 것입니다. 해서 교통 원활화를 선행한 뒤에 광화문 광장 재조성을 논의해도 그것이 순서에 맞다고 확실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이런 입장을 박원순 시장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리라 짐작합니다. 광화문 광장은 이 교통 문제뿐만이 아니라 집회와 시위 때문에 주변 지역에 소음을 주고 또 때로는 교통이 마비돼서 청운동, 부암동, 심지어 평창동까지 걸어다니는 분들도 계실 정도입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저 나름의 구상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황 후보와도 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또 보충 질문을 한 차례 더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황 후보께서요. 시작해 주시죠. 그렇다면 만약에 끝까지 박원순 시장이 광화문 확대 구상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뭐 끝까지 반대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 광화문의 집회 문제입니다. 광화문에서 집회가 계속되고 그 집회가 효자동, 적선동, 효자동 쪽으로까지 번져서 굉장히 그 주변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 학교에 수업에까지 영향을 줄 정도가 돼 있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회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동시에 시민들의 안온한 생활 또한 보장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야 할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황 후보님의 지혜가 혹시 있으시다면 빌려주시기 바라고요. 저로서는 현행 법제 안에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고 만약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면 법제의 보완을 통해서라도 집회는 집회대로 보장하되 주변 지역의 교통과 시민들의 주거생활, 일상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반드시 찾아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황교안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역시 3분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종로의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우리 경제를 이렇게 만든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2월 7일 종로 출마를 선언한 이후 거의 매일 종로에 머물면서 아예 여기서 거주하면서 총력을 다해서 종로 살리기에 집중을 해왔습니다. 종로의 구석구석을 돌면서 종로의 주민 여러분께 황교안의 약속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광화문 광장을 주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집회와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 확대 구상을 전면 백지화시키고 종로 주민들과 가족들이 쉴 수 있는 광장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육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교남동에 초등학교를 신설하고 대신 중고등학교의 이전을 막아내겠습니다. 학교를 지켜내고 뿌리 깊은 교육 1번지 종로의 자존심도 살려내겠습니다. 셋째, 교통 문제와 주차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저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과 강북 횡단선 공사를 앞당기겠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총리 시절에 정세균 의원과의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공약입니다. 하지만 저 황교안은 다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하문로 지하에 1.2km 구간의 대형 지하 주차장을 설치해서 주차난도 해결하겠습니다. 넷째, 우리 종로에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를 설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청년 일자리 1,000개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다섯째,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일자리를 갖고 싶은 어르신들께는 직접 찾아가서 일자리를 연결해 드리고 또 실효성 있는 어른 일자리 제도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섯째, 한옥 직불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농민들에게는 쌀 직불금제가 있죠. 저는 한옥에 대해서도 한옥 직불금 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그동안 한옥 경관 보존을 위해서 희생해 오신 주민들께 합당한 혜택을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각 가정에 배부된 이 공보물을 제가 준비를 했었었는데 뭐 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분이 경과했습니다. 이렇게 황교안 후보께서 지금 공약을 발표해 주셨으니까 이낙연 후보의 이제 질문 차례가 되겠습니다. 개별 질문 그리고 보충 질문 순서로 하시고 먼저 개별 질문 30초 해주시고 답변 듣겠습니다. 예, 한옥 직불금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 대신 중고등학교 이전은 없을 것입니다. 이미 서울시 교육청은 이전 승인 계획이 없고 서울시는 대신중고 부지에 매입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교남 초등학교 신설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다만 그 요건을 채우고 신설하기까지는 여러 해의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발언 시간은 종료됐고요. 지금 질문을 결국 하실 시간인데 질문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1분 30초 답변 시간을 발언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황교안 후보께서는. 제가 할까요? 네,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옥 경관 보존에 관해서는 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은 이분들의 희생을 생각하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학교 문제에 관해서도 지역 주민들이 꼭 원하는 것이고 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부지 문제에 관해서 걱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학교 이전할 만한 장소가 우리 종로 안에 있습니다. 우리 근처에 서울자유시민대학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대학을 서울시에 뭐 적당한 다른 장소로 옮겨서 대체 부지를 마련해주고 그 자리는 초등학교로 만드는 것이죠. 이 자유시민 대학은 평생 학습 공간이고 주로 원격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서울 교육청 부지도 있습니다. 곧 이전 계획인데 이것을 활용해서 초등학교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가까운 곳에서 안전한 교육을 받고 또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어른 세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낙연 후보께서 역시 보충 질문으로 이번에 30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교남동 초등학교 신설은 부지 문제만이 아닙니다. 학생 수라는 요건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리고 그 신설까지 걸리는 여러 해의 시간 동안에 학생들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황 후보께서 창신 승인 지역 도시 재생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서 창신 승인 지구를 확 바꾸겠다 그러셨는데 기존에 진행되어 온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주거 안정은 어떻게 기할 것인지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네, 답변해 주십시오. 초등학교를 짓는 동안에 그 시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학교가 없습니다. 없어서 학생들이 상당히 긴 거리를 15분 정도 가야 되는 그 긴 거리를 또 도로를 건너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간 문제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빨리 우리가 학교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른들이 마음을 모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시간은 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일괄 개발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맞춤형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창신 승인 지역 주민들 간에도 의견이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의견들을 맞추어서 맞춤형 개발 그리고 손해 보지 않는 개발 이런 개발을 해나간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계적으로 맞춤형 개발을 함으로써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이 지역 분들에게 이제 새로운 공간을 마련해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은 10분 정도 남아 있는데 다 쓰신 거죠? 예. 10분? 10초 남았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각 후보마다 토론회에서 함께 논의했으면 하는 주제가 따로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내용으로 토론하시면 될 텐데 주도권을 제가 드릴 테니까 주도권을 행사하시는 후보는 상대에게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자신의 시간으로 5분을 운영하시면 되는데 질문이 너무 길어진다거나 또 답변을 너무 길게 들면 그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시겠죠. 그래서 질문도 1분 이내, 답변도 1분 이내로 이 5분을 잘 활용하셔서 알리고 싶은 내용을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순서에 따라서 역시 황교안 후보께서 먼저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분 동안 시작해 주십시오. 예, 여야 간에도 협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협력 상대방 사이에는 서로 간에 신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뢰를 저해하는 이런 관계에서는 협력 관계가 원활하지 않겠죠. 가급적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서로 유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후보께 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비례정당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이 후보께서 말을 바꾼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례용 정당은 꼼수다.
민주당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얼마 뒤에는 비난은 잠시지만 책임은 4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비례정당이 이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더니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을 만드는 일에 같이 뜻을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먼저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렵사리 도입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취지는 득표율과 의석 배분율이 최대한 근접하게 하자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소수 정당들도 원내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난 뒤에 황 후보가 소속하신 정당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꼼수다라고 하는 것은 위성정당 아이디어가 거론되던 단계였습니다. 그 위성정당은 차단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위성정당은 만들어졌고 현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바깥으로부터 연합정당 참여를 제안받았습니다. 연합정당 참여의 과정에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고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그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네. 이 후보께서는 총리 시절에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킨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부세 강화를 담은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에 일부 언론과 정당은 세금 폭탄이라고 비판했는데 그 사실에 맞지 않고 다수의 국민의 생각과 어긋나다 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6일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9억 원 이상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되고 나니까 또 마음이 급해지셨는지 종부세 감면을 시사하시면서 스스로 뒤집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총리 시절 조국 수사를 하는 검찰을 향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내면서 조국을 옹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마음에 빚이 없다 이렇게 조국을 소위 손절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이 후보가 스스로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협력이 가능하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후보가 2014년 지방선거 당시에 전남지사 후보로 거론되던 모 인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도자의 생명은 국민의 신뢰에 있다. 지도자의 말 바꾸기는 국민의 정치 불신을 초래한다. 지도자의 생명을 갉아먹는 것이다. 그럼 묻겠습니다. 조국 씨의 반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명확한 입장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황 후보께서 말씀을 바꾸더라도 황 후보를 신뢰하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제가 비교적 관여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분야입니다만 이것은 핑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시장의 불안정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취해졌습니다. 그러나 1가구 1주택 그리고 또 하나 붙어 있습니다.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과도한 종부세는 지나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마음의 빚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입니다.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하는 건 존중돼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당시 검찰은 공정했던가 국민들의 검찰개혁 요구는 합당한 근거가 있지 않았던가 이것 또한 우리 사회의 크나큰 과제였습니다. 그 양면을 모두 볼 필요가 있고 양면 모두 해결될 필요가 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5분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도권 토론은 이번에 이낙연 후보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5분 동안 사용하시고 운영을 잘 하셔서 그 발언 시간을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우리 황 후보께서는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에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송현동 기지는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대상 구역입니다. 고도지구이기도 하고 상대적 보호지역입니다. 말하자면 상업시설,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삼성도 그 땅을 처분해 버렸고 대한항공도 호텔을 짓고자 하는 계획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 상업시설 건축을 추진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곳에 그런 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느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의견이 몇 차례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의견은 숲공원으로 만들자는 것이고 그 다음 많은 의견이 문화공간으로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송현동 그쪽은 경복궁과 인사동을 연결하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그 어떤 것이 들어오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판단이고 저 또한 공약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라면 제가 제안했던 바와 같이 창신동 남쪽 지구가 더 옳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황 후보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개발의 제한 구역의 측면에 관해서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낙연 후보께서 말씀하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시겠다고 하셨던 거 아닙니까? 같은 차원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바꾸겠다고 하는 것이고 뭘 먼저 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종로의 경제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숲을 조성하고 문화 공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문제 또 경제를 살리는 문제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로 만들어서 청년들 많은 숫자를 1,000명 이상을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 당시의 여론조사를 보면 상업지구 또는 아까 황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제적 용도로 사용하자는 의견은 8%대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황 후보께서는 여러 기회에 현재를 좌파 독재라고 규정을 하십니다. 그러나 최근에 해외 언론이나 외국 지도자들은 한국을 투명하고 개방적인 민주주의 국가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좌파 독재라고 규정하는 곳은 대한민국의 황 후보 소속 정당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황 후보께서 여러 기회에 멀쩡한 나라를 2, 3년에 망가뜨렸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시는데 정말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2, 3년 전에 멀쩡한 나라였다면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왜 있었을까?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이 탄핵이 이루어진 나라가 멀쩡했을까?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정리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독재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가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삼권 분립이 무너졌습니다. 우선 입법부는 행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사법부도 현 정권에 장악된 걸로 보여집니다.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입법부까지 지난번에 패스트트랙에 올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의해서 장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공수처법 만들어져서 대통령 뜻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외길로 가는 독재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던 우파가 아니라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그 반대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좌파 독재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멀쩡했습니다. 경제 멀쩡했습니다. 그리고 안보도 튼튼했습니다. 이 정권 들어와서 2년 만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멀쩡한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와 정치적인 입장은 달리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간은 모두 경과됐습니다. 5분이라는 시간이 정말 아쉽게 느껴집니다. 두 분께서 나누고 싶은 말씀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또 마련된 이 순서에 따라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1분 30초씩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각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낙연 후보부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황 후보님과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황 후보의 정책 중에서 합리적인 것은 대담하게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나라의 인식 멀쩡했었는데 어떻게 됐다라든가 독재라든가 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삼권 분립이 무너졌느냐. 불과 1, 2년 전에 대통령이 지명한 헌재 재판관 후보의 동의를 국회가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입법부가 장악된 것인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종로 구민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통 하루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더 가볍게 덜어드리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자가 짓밟히는 사회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최근에 N번방 문제로 여성, 청년 여성들, 미성년자 상처가 크실 겁니다. 제작자, 가담자, 유포자, 소비자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국제 공조를 해야 할 것이고 이런 문제를 위해서 유엔이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런 것을 포함해서 약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을 더 이상 용납하면 안 됩니다. 수사, 처벌 모두 공정하고 엄정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어서 황교안 후보께서 마무리 발언을 해주십시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총선은 여느 때의 국회의원 선거와는 전혀 다른 선거입니다.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될지, 우리가 어떤 나라에 살지를 결정해야 되는 선거입니다. 문재인 정권 3년 동안에 우리 국민들께서 당하신 고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 안보, 외교, 교육 다 무너졌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삼권 분립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의 경제 실정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탓만 하고 있습니다. 경제 망가뜨린 정권입니다. 뻔뻔한 정권입니다. 그리고 위선 정권입니다. 너무나 국민들께서 잘 아시는 정권입니다. 드루킹 여론을 조작하고 공권력을 통해서 울산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부정선거 정권입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으로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후안무치한 정권입니다. 각종 세금 너무 올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정말 힘듭니다. 자유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정말 중요합니다. 현 정권의 무능과 위선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경제 살리는 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선거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선택해 주십시오. 바꿔야 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종로의 희망을 위해서 바꿔야 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의 국회의원 선거 종로구 후보자 토론회를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어떻게 지켜보셨는지요? 이 토론회를 통해서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하게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여러분들의 한 표 한 표가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신 후보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